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현재의 2.5% 수준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제 그 배경과 향후 통화정책 방향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 경제를 보면 미국에서는 일부 경제 지표의 개선 추세가 일시 주춤하였으나 경기가 회복 기조를 유지하였고, 유로 지역에서는 경기 부진이 미약하게나마 완화되는 모습을 지속하였으며, 신흥시장국에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회복되는 움직임을 이어갔습니다. 국제금융시장은 미국의 재정 관련 협상 타결,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지연 기대 등으로 글로벌 주가가 상승하고 금리는 대체로 하락하였으나 10월 말 이후에는 미 연준의 QE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 지연 기대가 약화되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금리는 반등하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세계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나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와 관련한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 변화 가능성, 미국 정부의 예산안 및 부채 한도 증액을 둘러싼 불확실성 지속 등이 세계 경제 성장의 하방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를 보면 내수 관련 지표가 일시 부진하였으나 수출이 호조를 이어가면서 경기는 추세치를 따라 회복세를 지속하였습니다. 수출은 10월 중 반도체 등 IT 제품과 자동차가 늘어난 데 힘입어 전년 동월에 비해 7.3% 증가하였으며 일평균 수출액도 22억 달러로 전월에 이어 호조를 지속하였습니다. 내수의 경우에는 9월 중 소매 판매가 장기간의 추석 연휴에 따른 내구재 판매 감소 등으로 줄어들었으며 설비 투자 및 건설 투자도 각각 전월의 항공기 도입으로 인한 반사 효과 및 주택 건축 부진 등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 GDP 갭은 상당기간 만회 상태를 유지하겠으나 그 폭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월 중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농산물 및 석유류 가격의 하락폭 확대 등으로 전월의 0.8%에서 0.7%로 소폭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공업제품 가격의 오름폭이 확대되면서 전월과 같은 1.6%를 유지하였으며 일반인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3% 내외에 머물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무상보육 정책 등에 의한 하락 효과, 국제 곡물 가격 하향 안정세 등으로 당분간 낮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0월 중의 주택매매 가격은 수도권에서 상승으로 전환되었으며 지방에서는 오름세가 소폭 확대되었습니다. 전세 가격은 수도권에서 전월 수준의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였으며 지방에서도 상승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고용 사정을 보면 10월 중 취업자 수가 50세 이상 연령층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47만 6천 명 늘어나 전월의 46만 3천 명보다 증가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금융시장은 미국의 재정 관련 협상 타결과 양적 완화 축소 지연 기대의 변화에 주로 영향받아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주가는 외국인 주식 투자 자금 흐름의 변화와 함께 큰 폭 상승한 후 다시 하락하였으며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 지속에 따른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최근 반등하였습니다. 장기시장 금리는 좁은 범위 내에서 등락한 후 상승하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이와 같은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달에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해외 위험 요인의 전개 상황 및 영향에 깊이 유의하고 기준금리 인하 및 추가 경정 예산을 포함한 정부 경제정책의 효과를 점검하면서 저성장 지속으로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가운데 중기적 시기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물가 안정 목표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의 결정은 만장일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 2주 후 공개되는 의사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서울경제신문의 이현성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현우석 부총리가 어제 이제 반짝 성장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성장이 늪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경고성 발언을 했는데 한국 경제가 다시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얼마나 되신다고 보는지 고요. 이거랑 연계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면 설비 투자 부문인데 금안 보고서에서도 설비 투자가 이대로라면은 고용까지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대목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은행의 내년 경제 전망도 기업들이 계획했던 투자를 모두 했을 때 실행했을 때를 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 성장 전망도 약간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닌지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첫 번째 질문은 아마 부총리께서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저보고 어떻게 보냐는 것인데, 그거는 제가 부총리 그 견해에 대해서 논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은행으로서는 현재로서 지금 올해 성장에 대한 전망은 계속 유지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내년 이후에 변화는 그거는 뭐 저희는 지난달에 전망을 한 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상황이 변하느냐에 따라서 또 매 석 달마다 우리가 그 다음 해를 전망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논의하더라고 현재로서는 우리의 그냥 그 기조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그 상황 변화에 대한 그 가정이 서로 다르게 되면 뭐 다른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부총리의 그야말로 지금 질문된 대로 또 보도된 대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코멘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그 설비 투자가 부진한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전월비로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8월 달에도 설비 투자가 마이너스 0.1%, 9월 달에는 4% 정도 마이너스 4.1인가 바로 전월비죠. 이렇게 보였었는데 10월 달은 뭐 물론 숫자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저희 조사국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니터링을 보면 지금 9월 달에 그 설비 투자가 줄어든 것은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했었습니다만 뭐 운송 장비든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좀 줄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10월 달에는 뭐 제가 숫자를 말씀드릴 입장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그 적어도 마이너스로 했던 것로부터는 아마 플러스로 변하지 않겠는가. 그 폭도 아마 그렇게 작지는 않을 수 있다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비 투자의 변화의 내역이라는 것은 주로 IT 부문을 통해 가지고 그 IT 부문이라는 게 최근에 보면 자본재 수입이 좀 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기업들도 대개 아마 4분기 되면 올해의 전망했던 것을 또 나름대로 시행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설비 투자가 10월 달에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비 투자가 추세적으로 매우 지금 좋은 그 추세로 좋은 방향을 가고 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매우 그 변수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유심히 보고 있고 아까 또 질문은 그걸로 내년 성장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건 또 제가 아까와 또 마찬가지로 제가 매 석 달마다 그것을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것 때문에 성장 전망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 블룸버그 통신의 서은경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그 ECB에서 이제 금리를 인하를 했고요. 최근에. 그 다음에 이제 영란은행 쪽 같은 경우는 뭐 내년이라도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시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신흥국은 물론이고 선진국들조차도 나라마다 이제 통화정책 방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이 지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 GDP 갭 축소 얘기가 지금 계속 통방문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언제쯤이 될지 이번 3분기 GDP 성장률을 보면 시장 컨센서스보다 좀 높았던 1.1 전기비 대비 1.1 성장을 했습니다. 이 GDP 갭 축소 시점이 좀 예상보다 당겨질 수 있는지요? 예, 지금 처음에 질문은 각 나라마다 지금 다르게 정책을 취하고 있다 하는 것은 뭐 잘 보신 것이고, 그것이 더욱 두드러진 이유는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G4라고 하고 있는 그 소위 양적 완화를 택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대개만 같은 방향을 간다고 생각을 해왔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그 QE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온다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그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개 양적 완화를 취하는 국가들과 또 나머지의 그 소위 신흥 경제권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상호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해서 주로 논의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그러한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하게 전개되는 것은 미국의 경우에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조금 전에 서 기자가 얘기했듯이 ECB가 또 금리를 내리고, 바로 어제는 이제 영란은행의 인플레이션 리포트를 발표를 하고 그것을 설명하는 와중에 이제 당초에는 2016년 이후에 아마 실업률이 7%로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하나의 포워드 가이던스, 선제적 안내가 서로 이루어졌었습니다만, 그 시기가 빠르면 아마 내년 말도 될 수 있고 아니면 그 후에 2015년 1, 4분기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이제 새로운 하나의 이슈로 제기가 되었고, 또 동시에 이제 이쪽 그 신흥 경제권에서는 뭐 인도네시아나 인도처럼 금리를 올린 나라도 있고 또 지금 계속 내리고 있는 나라들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각 나라가 처한 상황이 과거에 비해서는 매우 다양하게 바뀌고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도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가 몇 달 전에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형태의 환경에 처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환경이라는 것은 다른 신흥 경제권과는 다르게 우리의 경우에는 이 증권시장에서 주식이나 채권의 그 흐름이라는 것이 과거 예상하고는 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것이 질문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결정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느냐. 당연히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이런 대내적인 요건은 물론 보겠습니다만 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환경의 변화를 고려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한 의미에서 아마 이번에 통화정책 방향에서 금리 수준을 현 수준에 동결하는 것은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지금 국제 금융시장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변화를 매우 주시하면서, 왜냐하면 다양한 방안을 변한다는 것은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또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것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의사결정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떤 움직이는 것보다는 움직이지 않고 현 수준에 있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GDP 갭 축소인데, 뭐 잘 아시다시피 GDP 갭이라는 것은 성장률보다는 그 변화율이 그렇게 빠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GDP 갭은 아주 상당한 추세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추세치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 이런 소위 순환 변동을 가지고 경기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이클을 이제 그리고 있는 것인데, 지금 GDP 갭은 저희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마이너스의 그 수치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상당 기간 간다고 했다가 지난달부터 거기서 점차라는 말을 뺐기 때문에 그 폭이 축소되는 것이 그냥 더 축소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언제 끝나는 거냐 하는 것은 아마 지난번에 그 전망할 때도 우리 담당하는 분들이 얘기를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현재로서는 아마 내년의 어느 정도 수준에 가게 된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내년에 3.8%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내년에 아마 하반기나 언제 가게 된다 그러면 그 갭이 어느 정도는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앞으로 성장의 궤도를 좀 더 파악하면서 우리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해주십시오. 로이터 통신 김세미 기자입니다. 그 미국 연준 차기 총재 이제 지명자 옐렌이 어제 이제 미국 경제의 개선이나 고용률 개선이 아직 좀 많이 느리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좀 테이퍼링 시점을 조금 늦춘 것 같은데요. 이렇게 QE 테이퍼링 타이밍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이제 몇 달이나 이제 이어지게 되면은 우리나라 시장이나 더 앞서 나가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총재님의 의견이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또 그 테이퍼링 타이밍에 대한 의견이 뭐 변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이 그러니까 시차가 있습니다만 미국 시간으로 이제 목요일 날에 그 의회에 와서 일종의 히어링을 하는 것이죠. 청문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 미리 제출한 그 내용을 본다 그러면 지금 아마 김세미 기자는 그것이 더 고용이 개선되어야 테이퍼링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습니다만 그 내용 자체를 본다 그러면 미국 경제가 지금 변화하고 있는 변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2010년의 경우에 고용이 제일 낮았었는데 그때에 비해서는 한 780만 명의 고용이 새로 창출되었다는 얘기도 했었고 또 미국 그 위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었던 주택시장은 그 영어로 표현한 것입니다만 turned the corner, 어떤 그 전환점을 돌았다라고까지 표현도 했었고 또 자동차 산업이 상당히 임프레시브하게 아주 그 좋게 변했다는 말도 했었고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거기는 뭐 미국은 타겟팅을 하지 않습니다만 목표치, 오브젝티브가 2% 정도 되는데 그거에는 지금 확실히 못 미치기 때문에 그게 또 어느 정도의 그 통화 정책의 여력은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또 금융시장의 안정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뭐 제가 좀 자세하게 다 얘기할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그 질문이 이제 그 옐렌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늦추는 것처럼 지금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제가 볼 때 여러 가지를 열어놓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되면 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의 의사결정은 기본적으로 여러 번 강조를 해온 겁니다만 데이터 디펜던트 그러니까 이 데이터 디펜던트 그러니까 통계 자료가 나와가지고 그 자료를 보고 그것에 의존해서 판단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론 뭐 거기에 되는 분의 성향도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뭐 제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거보다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하나의 조건적인 영어로 하면 conditional forward guidance라는 겁니다. 그 조건적이라는 것은 그 실업률에 대한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또 장기 그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에 대한 이 세 가지를 이미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보고 나서 그러한 것에 의존해서 기초를 두고 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어떤 변화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단지 이제 그 지금 옐렌 의장 후보자는 전임했던 전임 현재건 현임이죠. 근데 현임 버냉키 의장과 같이 그 일을 쭉 해왔기 때문에 아마 기조상에서 변화가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게 된다는 뭐 기조가 바뀔 수 있지만 기조상에서는 변하지 않지만 그 기조라는 것 자체가 조금 전에 얘기한 그 선제적인 안내이고 그것이 그 통계 자료를 기초로 한다 하는 차원에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제가 볼 때 지금까지 갖고 있던 또 미국의 그 변화의 여러 가지 그 과정에 대해서는 예상 경로에 대해서는 아마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뭐 제가 타이밍을 언제 할 것이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최근에 지역 연준의 총재들 간에 서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건 사실인 거고 오늘 그 옐렌 의장 후보자가 아직도 좀 더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또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이미 됐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았다는 점은 있고
그러나 다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만 뭐 데이터 디펜던트한 것에 대해서는 그 변화가 있을 수 없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지금 미국이 물론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만 미국과 더불어서 지금 ECB 또 아까 영란은행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형태로 다각적으로 다변화된 또 다양한 그 변화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나라의 현 상태라는 것은 몇 달 전에 생각한 것에 비해서는 좀 다른 형태로 다시 말씀드려서 일단 신흥경제권에서는 자본이 일방적으로 유출되는 그런 현상을 많이 보였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고 오히려 자본이 유입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앞으로 얼마나 구조적으로 정착이 될 것이냐 또 오래 갈 것이냐는 것은 더 주시해 봐야겠습니다만 현재는 적어도 그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김남현입니다. 통화정책 방향 문구상에서 중심으로 한 3가지 정도 질문 드릴까 하는데요. 우선 국내 경제를 보면 내수 관련 지표가 일시 부진하였다라는 표현이 통방 문구에 있습니다. 지난번 3분기 성장률 발표 때까지만 해도 내수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보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수 쪽 비중이 커진다, 뭐 이런 언급도 좀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통방 문구에서 갑자기 내수 관련 지표가 일시 부진하였다라고 나온 그 원인이 뭔지, 그 다음에 일시적 부진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물가 상승률 부분인데요. 통방 문구상에서 보면 당분간 낮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재님도 모두 발언에서 물가가 당분간 낮을 거다라고 언급을 하셨는데요. 반면에 최근에 국내외 경제 동향 자료, 같이 뿌려준 자료에 보면, 맨 마지막 종합 의견에 보면 소비자 물가는 공공요금 인상, 기저효과 등으로 오름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라고 되어 있거든요. 물가 전망이 낮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오를 것이라고 보시는 건지 좀 헷갈려서요. 어떤 게 맞는 건지 좀 다시 한번 물가와 관련된 전망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통방문구상에서 보면 주택시장과 관련돼서 매매 가격, 전세 가격, 수도권, 지방 할 것 없이 다 상승한다, 오름폭이 소폭 확대됐다, 이렇게 해서 좀 주택 매매나 전세 가격이 상당히 좀 오를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통방문구상에서 이렇게 모든 전세나 매매 가격이 다 이렇게 올랐다는 부분, 저도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아직 다 못 찾았어요. 이게 언제만에 이렇게 다 긍정적으로 좋게 보시는 건, 오르는 걸로 보시는 건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앞으로 정부 정책이나 이런 어떤 측면에서 지금 효과가 있어서 주택시장이 활성화된다고 이렇게 보시는지, 시쳇말로 일반인들이 이제는 주택, 집을 사도 되는 시점인지 여기 좀 궁금합니다. 예, 질문이 3개였는데 첫째가 내수의 부진. 조금 전에도 제가 모두 발언해서 얘기했었고 다시 설명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9월달 자료죠. 그래서 실물 자료를 보면 설비 투자가 전월 대비 마이너스 4.1%다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소비도 있습니다만 설비 투자가 가장 눈에 띄게 약간 부진을 보였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저희는 이제 3, 4분기를 이미 냈기 때문에 1.1%라는 것은 GDP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고 지금은 실물 경제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통계청 자료입니다만 설비 투자 자료가 전월 대비 마이너스 4.1이었다 하기 때문에 일부 부진한 자료가 있었다. 근데 어느 정도 일시적이냐? 일시적이라는 것은 역시 일시적이죠. 그것이 오래 간다는 건 아닌데 그것이 한 달, 2달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미 설명한 대로 현재 모니터링을 한 결과를 봐서는 10월 달에는 좀 다른 결과를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일시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물가가 굉장히 낮게 유지되는 것인데 앞으로 어떻게 보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
그 물가가 이제 전년 동월 대비 지난달에 이제 0.7% 올랐다. 그것이 낮은 것이죠. 그러나 다른 뭐 ECB나 이런 나라하고 다른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 나라들은 같은 이제 CPI가 0.7% 거기는 뭐 HICP라고 씁니다만 하여튼 그런 물가 상승률이 0.7% 오를 때 그 근원이 그러니까 코 물가 근원 물가가 0.8% 올랐었는데 우리는 같은 0.7%가 올랐지만 그 근원 물가는 지금 1.6% 오른 상황입니다. 그리고 근원 물가는 그 전달도 1.6% 올랐고 이번도 전년 동월 대비 1.6% 올랐고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우리가 무상보육이나 무상급식 같은 정부 정책의 효과를 감안해서 그것이 없었더라면 한다고 한다면 코어라는 것이 지금 2.1% 정도 오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일반적인 물가와 근원 물가가 무슨 차이가 나는 것이냐. 뭐 잘 알다시피 통계적으로 본다면야 뭐 유류값이나 또 농산물 가격을 뺀 것이 근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보다는 물가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 얘기하는 일반적인 그 CPI나 물가 지표라는 것이 이쪽 근원 물가 쪽으로 이제 수렴하게 되는 그런 경향을 갖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근원 물가라는 것을 많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의 물가 수준은 한 2.1% 코어는 오른 것이 아닌가. 거기에 다른 또 선진국과 다른 것은 우리는 아직까지 국민들의 물가에 대한 기대 심리가 뭐 2.9%, 3% 수준에서 계속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왜 이렇게 같은 변수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낮았냐 하는 것은 여러 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제 공급 측면에서 상당한 그 영향을 미쳐가지고 낮게 되었는데 그것이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것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변수가 아닙니다만 그런 면에서 이제 고려를 해볼 때 보는 것이 이제 물가를 보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물가를 어떻게 보는 것이냐 한다는 것은 그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이 이제 주택에서 매매 가격하고 전세 가격 다 오르는 문제를 어떻게 보는 것이냐.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 소위 중형, 중소형 또 저가의 그 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매매도 일어나고 있고 뭐 전세가 가격 오르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번 달에 그 자료를 보더라도 우리가 이 주택담보대출이 모기지 론을 포함한다고 한다면 전달에는 그 한 1.1조 올랐던 것이 지금 아마 2.1조 정도 오르는 이렇게 많이 올랐을 겁니다. 이번 달에 2.1조 올랐고요. 그리고 이러한 요인이 다 이런 주택에 대한 뭐 수요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요인에 의해서 현재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뭐 어느 정도 오래 갈 것이냐 하는 거 아까 얘기해서 뭐 지금 뭐 집을 살 때냐 안 할 때냐 저희가 뭐 중앙원에서 그것까지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보다는 굉장히 주택 시장이 지금까지 오랫동안 침체에 있었는데 그것이 최근에 여러 세법의 개정과 더불어서 그래서 이제 그 어느 정도의 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그 조짐을 보이고자 하는 것은 보이겠는데 그러나 이 조짐이 뭐 얼마나 오랫동안 정착될지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판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코리아 중앙데일리 이호정입니다. 최근에 미국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가지고 양적 완화가 시작이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되고 그게 이제 가계 부채에 부담이 된다고 이런 얘기가 제기가 되겠는데 이에 대해서 총재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물론 양적 완화가 이제 축소가 되고 이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출구 전략에 의해서 이제 금리가 더 인상이 되겠죠. 물론 지난번에 양적 완화 축소가 된다는 그런 된다는 아니고 될 수 있다는 하나의 그런 사인 하나만 가지고도 국제금융 시장에서 특히 장기 금리가 많이 오른 그런 현상을 보아왔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양적 완화 축소가 이루어진다 그런다면 금리는 지금보다는 올라가겠죠. 지금 관건은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것이냐 하는 그 실증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사 결정을 할 때는 과거와는 좀 다른 것이 소위 미국에서 이런 QE에 대한 정책을 취할 때 이것이 근본적으로는 뭐 자국의 경제에 관한 문제겠습니다만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경제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경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하게 파악하는 것이 본인들의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러한 변화라는 것이 그 효과가 항상 좀 천천히 나타나고 또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과다하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하는 정도로 매우 세심하게 또 여러 가지 변화를 갖다가 면밀하게 보면서 추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항상 얘기할 때 slow, gradual 이런 단어를 항상 써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그 영향이 아주 단기간에 크게 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장이라는 것은 항상 정책에 대해서 과잉 반응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중앙은행이나 또 정책을 담당하는 그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단기적인 변화는 적절하게 극복을 해가면서 그것이 여러 가지 뭐 정책 수단이든지 다른 형태로 극복을 해가면서 전반적으로 충격이 너무 크지 않도록은 뭐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 금리의 그 산의 전이 속도랄까 또 폭이랄까 이거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가 다시 또 한 번 해가면 우리 그 전면에 나서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할 정도로 이 모든 그 수단을 강구를 해서 그 적절하게 충격을 흡수하는 방향을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 이 순간에 얼마나 큰 부담이라고 뭐 실증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모든 것이 점진적으로 또 서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 충격을 흡수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매일경제 전범주입니다. 연결될 질문이라서 세 가지 정도 같이 드릴 텐데요. 경상수지 흑자 지금 한국은행은 올해 630억 불, 그리고 KDI는 690억 불까지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뭐 환율이나 등등 뭐 스마트폰 부진 이런 것 때문에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총재님께서는 이 경상수지 흑자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서 지금 너무 과다하다. 이게 국내 저축이 투자를 압도한 결과다라고 하면서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나라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비정상적인 규모인지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이렇게 경상수지 흑자가 많이 났는데 사실 원화값은 평균 환율을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는데요. 환율이랑 경상수지 흑자 간의 관계가 무너진 것 아니냐 일각에서 이런 류의 얘기도 나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런 효과가 있다면 이게 당분간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서로 연관되어 떨어지만 아주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답하긴 어려울 것 같은데 우선 흑자 규모가 우리는 630억 불, 뭐 다른 기관은 좀 다르게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지난번에 전망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올해는 한 630억 불이 됩니다만 내년에는 이보다는 작지만 역시 흑자 기준은 유지될 것이다라고 이미 우리 전망 보고서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올해의 630억 불이면 아마 이것이 GDP에 대한 비중이 5%가 넘는 아마 거의 한 5.3%가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만 그러한 정도의 수준까지는 되지는 않을 것이고 내년에는 이보다는 축소되겠지만
적어도 그 흑자 기준은 경상수지 흑자 기준은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첫 번째 질문 답을 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어려운 것인데 너무 과다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불균형이라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 그야말로 옵티멀한 규모냐. 뭐 모든 것이 다 균형돼 가지고 다 이퀄되는 이런 상황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이니까 어디까지가 그래도 좀 뭐 그런 표현이 있을 수가 없겠죠. 옵티멀한 불균형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인데 적어도 그 관용할 수 있는 수준인 것이냐 이런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IMF에서 그런 얘기도 논의도 있었고 또 G20 회의에서도 항상 이거 가지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다하냐 아니냐는 제가 볼 땐 그런 표현보다는 그 규모가 구조적이냐 아니면 그 경기순환적으로 일제에 나타난 것이냐 저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규모 자체만 가지고 이것을 본다 그러면 그 규모라는 것이 무슨 요인에서 난 것이냐는 걸 잘 알아야지 그냥 앉아서 규모가 많이 났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취해야겠다라는 것은 오히려 정책의 그 적절한 수단이라기보다는 적절하지 못한 그리고 또 비의도적인 그런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과다하다 아니다 하고보다는 제가 볼 때는 우리로서 이것이 구조적으로 뭐 여러분 선진 경제에서 구조적으로 언제든지 오랫동안 그 이 흑자를 나는 그런 나라를 봤을 겁니다만 우리가 과연 그런 수준에 간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면밀하게 분석을 해봐야 되지 지금 현재로서 한국에서 이 구조적으로 이런 것이 정착이 되어 있다라고 단정하기는 좀 이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630억 달러라는 규모가 그렇다고 해서 작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단지 이것이 어떤 일시적인 그런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그 어떤 조치를 단기적으로 취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이 왜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것인데 그거 왜냐하면 더 이상 뭘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만일에 그 세 번째 질문하고 같이 답을 한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이 환율과 흑자 간의 그 관계가 지금은 과거와 같은 그 관계를 정립하고 있지 못한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답을 한다 그런다면 우리가 이제 이런 흑자를 낸 것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혹시 우리의 환율 때문에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거하고 연결시켜서 두세 번째 다 질문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도 어떤 변수 하나만이 전체적으로 그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또 어떤 변수는 절대 조금 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흑자가 난 내용을 자세하게 보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또는 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흑자가 선진국을 통해서 온 것이라고 보거든요. 우리의 흑자가 상당히 많은 대부분의 경우에 신흥 경제권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 유럽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 비해 보면 우리는 오히려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경상수지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뭐 환율 가지고 저평가해서 그런 흑자를 낸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하는 의미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만일에 그러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흑자를 얘기할 때 소위 가격의 효과를 얘기한다면 그 가격의 효과라는 것은 모든 산업에 across the all industries 모든 산업에 다 적용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지금 흑자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는 바와 같이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휴대전화라든지 뭐 이런 특정 부문에서 돼 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지금 우리가 다시 말하면 비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방적으로 하나만 얘기하기는 쉽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잘 알다시피 우리 같은 나라 우리 경우에는 석유를 수입하고 또 원자재 의존하는 비율이 어느 나라보다 높기 때문에 지금 지난 1년 동안은 그 석유가 매우 안정적이었고 또
또 이런 원자재 가격이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의 지금 국제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 그래서 이런 뭐 끝이 없는 얘기입니다만 또 그리고 환율이라는 것을 혹시 조금 전에 마지막에 얘기한 환율이 무엇이냐? 환율은 이제 이런 수출 수입을 쓸 때는 우리가 실질 실효 환율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실질 실효 환율이라는 것을 적용하는 데는 뭐 학계에서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어떠한 그 연도를 베이스 이어로 잡느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방법론에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를 본다 그런다면 지금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지표를 볼 때 과거 어느 때보다도 시장에 의해서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시장하고 큰 괴리가 없는 상황이 아닌가.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저희가 환율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중앙은행의 총재로서 얘기하는 것은 더 이상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아마 분석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총재님 마무리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그 얘기는 아마 지금 변하고 있는 국제금융시장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항상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의 정책이라는 또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자세와 생각이 매우 유연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우리가 그야말로 대외적인 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고 또 대외 관계의 비중이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대외적인 것을 잘 보고 판단하고 그렇다고 내부적인 걸 또 저희가 간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통화정책 이런 정책은 국내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하는 경향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한국 특유의 상황을 생각해서 대내외적인 그야말로 요인들을 균형 잡게 저희가 봐서 판단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갖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자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